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경쟁하듯 쏟아진 조두순 관련 법안에 담은 보도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불거진 각종 가짜 뉴스와 백신 승인 소식을 전한 YTN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여러분의 물음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에선 코로나19 백신 관련 다양한 소식들을 과학 전문 기자를 통해 들어봅니다. 내가 본 DMB에서는 뉴스 캠핑을 주제로 열린 12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과학 지식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는 유튜브 YTN 사이언스 채널이 구독자 40만을 돌파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똑똑한 콘텐츠 소비가 중요하다는 것 잘 아실 텐데요. 일상의 보탬이 될 다양한 과학 정보들 YTN 사이언스 채널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경희대 소통문화연구소 김은정 책임연구원, 조수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시간, 이 YTN 보도에 대한 세 분의 분석 그리고 해설까지 들어볼 텐데요. 지난 12일이었습니다. 12년 동안의 복역을 마치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했는데요. 관련한 보도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쏟아졌습니다. 관련한 내용 먼저 교수님께서 살펴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사실 이 이슈는 몇 달 전부터 화제가 됐었죠. 네. 그리고 이제 12월 12일 출소일 전후로 해서는 보도가 집중됐었습니다. 예. 그중에 YTN 보도 3건 정도가 눈에 띄었는데요. 먼저 12월 11일에 방송된 팩트 Y, 진범 따로 있다고 믿던 조두순 뉘우치고 있을까?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에서 기자께서는요, 직접 1,200쪽에 달하는 그간의 이 조두순의 면접 기록, 면담 기록들을 전부 다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두순의 발언, 태도를 다 분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불안이, 이 심리가 과연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진짜로 불안하다고 느끼는 게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앞다퉈 발의했지만 조두순 못 막는 조둔순법이라고 하는 보도가 또 눈이 띄었는데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나서 여야가 발의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니까 내놓은 법안들이겠죠. 이게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점검했던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조두순 막아라. 해외는 어떻게? 편에서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범을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실제로 있는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이 검토를 통해서 대안을 모색해본 보도라고 봤습니다. 관련해서 평가원님께서 보신 YTN 보도 좀 조두순 관련해서 어땠습니까? 네, YTN 보도를 보면 조두순법 시행 또 뭐 성범죄 판결이 반복되는 이유라든가 또 재범 방지 대책 등의 분석 기사가 조금 많았던 편이고요. 또는 그 앵커 리포트 박 앵커께서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앵커 리포트를 통해서 네. 한간에 떠도는 워낙에 소문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소문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해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몇 개의 뉴스에서 나영이 주치의라든가 나영이 가족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가명이지만 거론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진 않았지만 이런 점들은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는 뭐 어떤 식의 보도가 나오든 잘 접하고 싶진 않을 텐데 또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대책이라던가 이런 부분, 재범 방지를 위한 부분은 안 다룰 수는 없는 거고 그 와중에도 가십, 자극 이런 단어가 안 나오도록 최대한 주의를 해야 될 텐데요. 관련해서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YTN 보도? 근데 대부분 기사를 보면 정작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한 채 뭐 흥미 위주의 조두순의 신변 잡기라든지 정치권의 움직임을 전달하는 데 급급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YTN의 일부 일련의 보도가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제시하라는 노력이 돋보였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뭐 아동 대상 성범죄, 더 나아가서 성범죄 전반에 걸쳐서 그 처벌의 양형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새로 필요할 것 같고요. 언론이 유일하게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되겠고요. 전문가 집단의
진단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해야 되겠고요. 그것을 정부에 잘 전달해서 정부 당국이 한시라도 빨리 그걸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촉구를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지금 영국을 필두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최근 시작이 됐습니다. 이 바이러스 종식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전 세계 눈과 귀가 아주 집중된 상황인데 이번엔 교수님께서 이 관련 YTN 보도들 살펴주셨죠? 예, 12월 10일에 보도된 두 건입니다. 옥스퍼드대 FDA 승인 늦춰지면 내년 하반기에나 공급 가능이라고 하는 보도고요. 또 한 꼭지는 한국 첫 도입 계획,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FDA 승인 늦어질 듯이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이 두 보도 꼭지는 영국 연구소와 미국 FDA 간의 논쟁을 그들의 입장에서 전한 보도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제약회사들, 대표적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이 모두 미국 기업들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좀 그 상황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보도들이 주로 언급하고 인용한 그런 기사들은 모두 뉴욕타임즈나 NBC 등의 미국 언론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관점을 그대로 보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문제는 외신을 인용한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지금 3차 대유행을 우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근거 없는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보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특별히 외신 보도를 하실 때에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기사를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이게 미국 의약품인 줄 알 수도 있을 정도로 관련해서 미 FDA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자, 이번에 평가원님께서 살펴봐 주신 백신 접종 관련 YTN 보도 어땠습니까? 네, 저는 백신 접종 관련해서 가짜 뉴스에 대한 보도를 좀 살펴봤는데요. 지난 11일 보도입니다. 1호 백신 접종자가 대역 배우 괴담 가짜뉴스 확산 우려라는 보도인데요. 뉴스 내용 보면 90세 할머니가 백신을 맞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접종받은 할머니가 대역 배우였다더라. 뭐 이런 루머가 있었고요. 또 빌 게이츠가 백신 접종을 통해서 몸에 뭐 칩을 심는다던가 이런 허위 정보가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그러자 영국 정부가 허위 정보 추적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만의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난 상황 또 감염병과 관련된 보도에서 그래서 더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건데요. 이 뉴스가 가짜 뉴스의 사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심각성을 일깨웠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이러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면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한 뉴스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백신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을 근거해서 보도해야 한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인데요. 이거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런 공공의 뭐 안전과 관련된 보도는 신속보단 정확이 더 중요할 텐데 이게 사실 현실에서 뭐 지키기가 어려운 항상 가치 판단이 드는 경우가 많겠죠. 가짜 뉴스 뭐 사실은 아닌데 듣고 싶은 그럴 듯한 이야기가 사실 제일 위험하잖아요. 뭐 허무맹랑한 내용보다는 관련해서 위원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국제부에서 작성한 외신 보도의 맹점이 뭐 일부 드러난 그런 보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외신 보도의 특성상 걸출한 외신들을 인용해서 보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저게 분명히 외신, 외국 그들만의 일이다. 이게 딱 명확하게 그어진 보도면은 보면서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저 나라 저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우리랑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 타당하고요. 우리나라만 먼저 승인을 했을 경우에 좀 불안감과 혼란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뭐 검증과 보도 이런 게 지금 절실해 보입니다. 안 그래도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짜뉴스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내용을 추측이나 과정 없이 보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원칙을 정했는데요. 보도 준칙 잘 지켜야 됩니다. YTN이 앞장서서 보도 준칙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취재 후 시간에서 더 상세하게 알아볼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돕기 위한 안내견이 마트 출입을 거부당하면서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이 안내견을 향한 비장애인들의 시선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긴급 점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평가원님께서 살펴주셨죠? 네. 그냥 개가 아니에요.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 그 후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네.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이 사회인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그런 뉴스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 구성도 좋았습니다. 재밌었고요. 기자가 안내견 훈련사와 함께 뭐 도심 곳곳 뭐 쇼핑몰이라든가 카페, 버스도 타보고요. 시민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그 언론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 감시의 기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기능을 잘 살린 기사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이 뉴스가 우리가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보게 하는 좋은 뉴스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소소하지만 소소하지 않았던 네. 뉴스였다. 뭐 기획, 구성, 주제 선정 모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자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된 이후가 사실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명하는 것 또한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이 고발하고 또 시민들의 여론이 움직여서 변화하기 시작하는 사회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언론과 여론의 역할에 대한 그리고 참여, 이 효능감 같은 것들을 다시 일깨워주는 좋은 보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서 저도 몇 가지 느낀 건 하나는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안내견도 있구나. 두 번째는 푸들도 안내견이 있구나. 그 버스기사 아저씨가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거기서 마트 안내견 논란이 고맙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참 많이 와닿던데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똑같습니다. 현장 동행 취재는 언제나 옳습니다. 아무리 말과 글로 장황하게 설명해도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현장 취재 한 번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기사를 접한 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네. 단 2주 만에 안내견에 대한 지식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또 잘못된 부분이 정말 바로 잡혔잖아요. 드라마틱하게 봤는데요.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이런 비슷한 취재를 해봤으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YTN에서 녹색이란 카테고리로 디지털과 접목된 농업 기술을 알리는 내용을 연이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재미있는 주제의 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평가원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10일 방송된 녹색 식물도 감정이 있다. 반려식물과 교감 가능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이게 사람과 식물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 실험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있게 봤는데요. 이 뉴스도 참 좋은 뉴스지만 조금 더 욕심을 좀 내보자면 코로나와 좀 관련해서 이 내용들을 엮어서 반려식물의 의미를 현 시점에서 우리 일상에 줄 수 있는 의미 또 더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뭐 저도 집에서 반려식물 키우는데 네. 예, 큰 돈 안 들고 조용하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커가는 거 보는 재미도 있고 저도 뉴스를 보니까 나가다가 그냥 끝나는 약간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되게 꼼꼼하신 것 같아요. 저 이 뉴스 보면서 아 그래? 신기하네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이 확장이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하나의 팩트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걸 좀 더 의미 있게 확장해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적어도 YTN은 그런 노력을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뭐 농업, 바이오 그리고 디지털까지 요즘 관심 많은 분야니까 앞으로 좀 꾸준히 다루면서 더 많은 시청자들의 어떤 이 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이 YTN의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세 분의 애정 어린 분석과 해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YTN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피해 여성은 성폭행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고화질 동영상을 단독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YTN에 5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기존에 공개됐던 휴대전화 촬영본과 같은 내용이지만 흐릿하지 않아서 얼굴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는 여성들의 진술을 외면했고 결국 김 전 차관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방송 이후 기사를 쓴 한동호, 홍성욱 두 기자와 YTN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1년 만인 올해 4월
법원은 5억 원을 물어주고 끝내는 게 어떻겠냐는 화해 권고 결정을 보냈고 YTN 측은 이의 신청으로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법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해 상황이 종료됩니다. 한동호 기자가 1년 반 동안 소송으로 고통받은 과정을 기술한 Y파일의 내용입니다. 최근 검찰 이슈 때문인지 여기에 수많은 공감 댓글이 붙었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알아봤는데 검찰만 못 알아본 김학의 얼굴. 김학의 사건 하나만 봐도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지 알 수 있다. 고화질 동영상이 제작된 건 지난 2012년, YTN 보도는 지난해 4월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은 달라진 게 없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칼럼을 쓴 한동호 기자는 김학의 사건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관련 수사 상황 등을 계속 지켜보고 취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관련 시청자 전화 의견 듣겠습니다. 도중동이나 이런 데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FDA인가 거기 승인을 못 받아서 내년 말이나 돼야 백신을 맞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정부 비판을 하던데 미국 FDA 승인을 받아야 이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식약처 자체에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면 3월 이내에 마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시는데 어째서 YTN만 그 미국의 승인이 없기 때문에 늦어질 거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시나요?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한 YTN 보도 내용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미국 FDA 승인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FDA에서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은 이르면 내년 1월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도입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YTN은 이에 대한 정부와 식약처 설명도 보도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의 리포트를 보면 시청자의 지적대로 미국 FDA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사용은 우리나라 식약처가 따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면 승인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런 승인 여부와 국내 도입은 별개라는 겁니다. 또 미국 FDA의 승인 지연에는 이해관계가 섞인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과 함께 전문가 인터뷰도 방송했습니다. 값도 3, 4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엄청 경쟁력이 생겨버려요. 또 그렇고. 그래서 모더나나 이 파이자의 경우는 지금 초기에 이것을 다 소비하지 못하면은 경쟁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정리하면 백신은 우리나라 식약처가 따로 국내 사용 승인을 할 수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미국 FDA 승인 지연 우려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백신 관련 기사의 댓글에도 정파적인 의견들이 많지만 YTN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정파적 논쟁과 관계없이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보도하겠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에 다 담지 못한 취재 뒷이야기를 기자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오늘은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보혜경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소식. 우리나라도 계약이 이뤄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 여러분의 백신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이 총 4가지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얀센인데 각각 백신의 특성도 다르고요. 접종 횟수나 가격 면에서도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를 리포트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선 좀 더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이 4가지 백신을 왜 선택했는지 그 과정이 좀 더 듣고 싶어요. 일부는 대규모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대규모로 이렇게 접종이 진행된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이렇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이 처음 접종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를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4가지 백신을 선구매 계약을 함으로써 조금 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 백신 중에 어떤 게 3상 임상이 진행 중이고 어떤 건 다 임상이 마친 상태인가요? 네, 지금 모더나 화이자는 이제 임상이 끝나고 지금 실제 접종이 시작이 됐고요. 네. 얀센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임상이 거의 끝마친 네. 막바지 단계, 거의 이제 결과가 나오기 임박한 단계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과학계에서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4가지 백신을 들여오기로 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요? 일단 정부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4가지 백신을 확보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큰 뭐 이견은 없는 없어요? 것으로 보이고 좀 타당하다고 보는 건가요? 네, 최대한 안전하게,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네.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는요, 심지어 지금 미국 FDA 승인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던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백신을 승인하는 거는 각 나라가 각 나라의 절차에 따라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그 백신을 선택을 하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FDA가 선택을 했다고 해서 뭐 우리가 반드시 한다 뭐 이렇게 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했다고 해서 우리는 뭐 안 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별개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물론 미국의 승인 과정을 참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절대적으로 우리가 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백신 중에서 4가지 백신이라고 하셨잖아요. 각각 백신의 유형이 다른데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 4가지 백신은 크게 2종류로 좀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mRNA 백신하고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 이렇게 일단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mRNA 백신은 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여기 속하고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 2종류의 백신이 포함이 되는데요. 네. 우선 뭐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mRNA라는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예민한 물질이라고 할까요? 네, 좀 쉽게 다루기가 좀 어려운 물질이다 보니까 유통이나 보관 과정이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막 극초저온에서 그렇게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극저온 유통이라는 그런 좀 까다로운 조건이 붙게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접종 횟수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네. 우선 얀센 백신만 1회 접종이고 한 번이요? 네, 네. 나머지 3가지 백신은 모두 2회 접종을 해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장단점이 다르다 보니까 일단은 이 4가지 종류의 백신을 앞으로 이제 국내에 들여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종할지도 조금씩 좀 방법의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럼 방금 설명하신 이런 백신들은 기존에 나왔던 백신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우선 그 mRNA 백신과 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전통적인 백신이라고 얘기하는 뭐 사백신, 생백신과는 좀 다른데요. 일단은 사백신이나 생백신은 이 바이러스 자체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활성화시키거나 혹은 불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이제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백신이라고 하면 이 mRNA 백신과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이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개념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이 mRNA라는 거는 이제 유전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몸 안에서 코로나19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mRNA를 직접 주입하는 그런 형식의 백신이고요. 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다가 코로나19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몸 안에서 이제 그 면역 반응, 항체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백신을 말합니다. 네, 또 이혜리 기자의 리포트 중에 이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좀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게 어떤 얘기예요? 우선은 백신 접종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한 초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백신을 일부 사람들이 맞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본인은 난 안전하다.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종의 뭐 무증상 감염자처럼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백신이 초창기 접종이 될 때는 모두가 조금 더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얘기고 이런 거를 이제 트로이 목마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리고 지난 14일이죠. 미국도 드디어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성을 이유로 나는 백신을 맞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하는데 백신 무조건 맞는 게 좋을까요? 모든 백신은 사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고위험군의 경우라든지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 그래도 맞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다수의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좀 부작용 사례들이 보도가 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어요. 관련한 가짜 뉴스, 괴담들도 돌고 있고요. 다른 백신 부작용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선 다른 백신과 크게 뭐 비교를 했을 때 뭐 백신 안전성에 위협이 될 정도로 치명적인 부작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고요.
지금 나머지 백신은 아직 대규모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 백신들에 대해서도 추후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반응들이 있을지는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미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분들 있잖아요. 완치자들도 이 백신을 맞으면 효과가 똑같이 나타날까요?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들 몸에는 이제 항체가 있기 때문에 네. 항체 양이 어떻든 간에 백신을 또 한 번 맞게 되면 이제 부스트 효과가 일어나서 오히려 효과가 좀 더 증폭된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작용이 일어난다거나 효과가 줄어드는 그런 일은 일반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네. 보고 있고 이를 이제 메모리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모리 기능이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걸렸다 완치됐다 하더라도 뭐 백신을 맞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그런데 이번처럼 코로나19 사태에서 과학 전문 기자로서 또 YTN 사이언스만의 강점도 남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기존에 사실 과학 기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기존의 많은 이슈들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이번 일을 한 1년 가까이 겪으면서 이제야말로 과학 기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 그 역할이 뭘까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네. 앞으로 다시는 이제 뭐 이런 일이 반복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갖추고 좀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게끔 네. 준비를 많이 해둬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 이제 먼 얘기일 줄 알았던 백신이 코앞으로 다가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또 안전하고 또 효과적인 백신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관련한 소식 많이 전해주세요. 네,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생생한 취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 캠핑을 주제로 열린 YTN DMB 시청자위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0년 12월 DMB 마지막 정례 회의 내용 함께 보시죠. 3차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편은 전체적인 흐름이 좋았습니다. 특히 해동사는 안중근 의사 사당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한 시간인 멈춰진 시계 장면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 캠핑은 공익적 성격이 좀 강한 프로그램인 것 같았습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자체 입장에서 굉장히 협업 관심이 높을 만한 프로그램으로 보여서 향후의 활성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됐습니다. 줌인터뷰 코너가 끝나면서 MC와 지역 단체장이 엔딩 멘트처럼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엔딩에서 다시 지역 단체장이 등장하는데 등장해서 역할이 끝난 어떤 인물을 다시 억지스럽게 소환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도 어떤 지역의 소식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멘트로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 명품 소개에서 유 기장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회자와 장인의 대화 부분에서 방자 및 거품집이라는 용어는 생소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아쉬웠습니다. 또한 1500시의 여유가 샘물을 다루는 장인의 체험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사회자의 복장이 작업복이 아니고 일반 복장이어서 위험해 보였습니다. 샘물 등 고위험도가 있는 체험에서는 일반인들은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타 지역에 대한 여행 정보를 얻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지역의 인구 정책이나 개발 계획 등을 소개하는 부분이 지루하게 여겨질 것이고 지역 주민으로서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생활 정보를 얻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지역의 명소나 맛있는 음식 등을 소개하는 부분이 불필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에 맞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을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어와 지체장, 즉 인터뷰어와의 2인 내 축으로만 프로그램이 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성이 조금 단조로울 수 있다는 점과 아무래도 지자체장께서 방송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색함이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 시간 동안 거의 내내 전달된 점은
프로그램 구성으로 인한 구성상 어쩔 수 없는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지자체장이 직접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지자체 행정정보와 홍보가 뉴스 아젠다로 혼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시청자뿐 아니라 제작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뉴스 캠핑이 단순히 일회성의 지자체 탐방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 이슈와 지역 미래 발전의 기록자가 될 수 있도록 제작진의 더 가열찬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